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친의 성격은 약간 계산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을 반반으로 했기에 저도 딱히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매사 따지는 듯한 부분이 조금은 불만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만 빼놓고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여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현 씨, 이제 우리도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말해서 김샜어. 프로포즈? 혹시 막 풍선 같은 거 준비하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준비를 좀 해볼까 연구하고 있었지. 그런 걸 뭐하러 해? 난 예전부터 그런 거 좀 그렇더라. 그게 뭐라고 그런데 막 돈 쓰고 그러는 거 난 딱 질색이야. 진짜? 근데 결혼한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로포즈는 꼭 해야 한다고 하던데. 아니면 여자친구가 엄청 서운해한다고 했거든. 아니야.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낯간지럽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여친이 워낙 싫은 티를 냈기에 저 또한 여친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여친의 표정이 영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뚱한 표정으로 제가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여친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현주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뭐가? 아니, 요즘 계속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여친이 짜증스레 대답을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현지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나도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화난 이유를 정말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모르겠어. 대체 왜 그런 건데? 제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여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여친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참 많아지고 있어. 생각이 많아지다니? 난 대현 씨가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눈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제가 여친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몇 날 며칠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제 물음에 여친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말이야, 전에 나한테 프로포즈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게 왜?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 내가 지금 프로포즈라는 말까지 꺼냈는데 어쩜 아직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 여친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본 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여친에게 조심스레 다시 물었어요. 현지야, 내가 알아듣게 말을 좀 해줄래?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대현 씨 진짜 대단하다. 좋아.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앞으로는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나한테 왜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야? 뭐? 프로포즈? 그때 현지 네가 그거 하지 말라며. 그런 거 진짜 싫다고 했잖아. 대현 씨, 진짜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어? 모른 척 하다니.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프로포즈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대현 씨가 어떻게 하나 한 번 지켜본 것 뿐이야.
그런 건 대현 씨가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현지 네 말은 그때 내가 네 말을 잘못 이해했다는 말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프로포즈도 안 받고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 지금 내 친구들이 프로포즈 받았냐고 물어보고 난리도 아닌데 난 대답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현지 넌 프로포즈 받고 싶었단 말인 거네? 근데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거고? 맞아. 대현 씨가 이렇게 여자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남자인 줄은 진짜 몰랐어. 난 그렇게 말해도 대현 씨가 프로포즈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어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여친의 말에 황당하게 그지없었지만 여친이 어찌나 몰아붙이던지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참 이상했던 것이 제가 무엇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여친이 따져 묻자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정말로 제가 큰 잘못을 한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그제서야 화가 누그러진 모양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여친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렇게 프로포즈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여친이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우선은 대현 씨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알았어. 그럼 날짜 정해주면 내가 부모님께 미리 말해놓을게. 날짜는 대현 씨 부모님 괜찮은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그런가? 그럼 내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볼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여친의 표정이 다시 굳어진 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미 한 번 겪어봤었기에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또다시 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저기 현지야, 네가 시간 말해주면 우리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자기 부모님한테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아니야. 네가 시간 내기 더 힘들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 알았어. 그럼 내가 날짜 보고 말해줄게. 제 말에 여친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 같은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헤어진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나름 제게 잘하는 부분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여친이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버선발로 반겨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부모님이 한상 가득 음식을 준비해 놨었기에 다 같이 식사를 한 뒤 부모님이 여친에게 몇 가지를 묻고 있었어요. 우선 아버지가 그냥 사소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본가가 어디라고 했죠? 땡땡동입니다. 땡땡동이요? 그럼 집을 그 근처에다 구하는 게 낫겠군요. 현지 씨도 그렇고 우리 태연이도 그렇고 그 동네가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친정 근처에 사는 게 더 좋지. 근데 혹시 본가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동네 아파트들 AS를 워낙 많이 다녀서 잘 알고 있거든요. 땡땡 아파트 205동에 살고 있습니다. 땡땡 아파트요? 205동이요? 몇 호인지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날따라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여친네 아파트가 조금 큰 평수였기에 여친이 자랑하듯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1002호에 살고 있습니다. 1002호요? 여친이 아파트 호수를 말하던 순간 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의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아버지가 여친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최근에 이사를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저희 그 집에서 쭉 살았습니다. 집 위치가 워낙 좋기도 하고 집도 넓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역시나 여친이 자랑이라도 하듯 열심히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친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기 차도 마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여친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놀란 채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낯빛이 정말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기에 우리 모두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 여친을 배웅하던 아버지가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급히 여친을 부르더니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저기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닙니다. 이건 선물로 가지고 왔으니까 두시고 드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싸 보이는데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려요. 아버지의 말에 여친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놀란 제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가지고 온 선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어딨어요. 현지가 백화점까지 가서 엄청 고심해서 골라온 건데. 그니깐 이렇게 좋고 비싼 걸 우리가 먹기 그래서 그래.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려요. 아버지의 행동이 완강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억지로 여친의 손에 선물을 들려주고는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여친과 제가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친이 넋이나간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무리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 아니야. 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내가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넌 우선 집에 가 있어봐. 확인해보고 내가 연락할게. 대현 씨, 근데 지금 아버님 행동이 엄청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고 있는 거지? 나 지금껏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인 거잖아. 그러게.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 줄게.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러워. 알았어. 그럼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고 나한테 합당한 이유를 말해줘야 해. 난 이번 일 그냥 못 넘길 것 같아. 이런 식이면 결혼하게 돼도 시댁이랑 영 끊고 살 수도 있어. 대현 씨는 마음에 드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이런 식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어? 알았어. 진짜 미안해. 내가 확인하고 바로 연락 줄게. 여친이 어찌나 쌀쌀맞게 말을 하던지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여친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버지, 첫 인사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해온 사람한테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사람 인연 참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더니만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그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을 해주셔야죠.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무안을 주면 어떡해요? 아버지답지 않게. 제가 잔뜩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물 한 컵만 가져다 줄 수 있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버지가 힘이 잔뜩 빠진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가 주방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건네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아버지가 제게 먼저 꺼낸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대현이 너 쟤랑 당장 헤어져라. 쟤네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어떤 집구석이라뇨? 그럼 아버지가 현진의 집안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혹시나 해서 한번 지나가듯 물어본 건데 어쩜 아파트 이름이랑 동호수까지 똑같냔 말이야. 이런 기가 막힌 악연이 어딨겠냐. 라며 아버지가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한 아파트로 에어컨 AS를 하러 갔다는데요. 그 집에 방문해서 보니 AS 무상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리를 끝내고 무상 AS 기간이라는 안내를 하고는 나오려고 했다는데요. 그 집 아줌마가 굳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삼복더위에 수리가 늦게 됐음 고생할 뻔했는데 일찍 와줘서 고마워요. 이건 우리가 성의 표시를 조금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리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서요. 우리도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음료수 한 잔도 못 드렸는데 그냥 넣어두세요. 그 집 아줌마가 억지로 아버지 조끼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더랍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아줌마가 아버지를 밀치다시피 하고 내보냈다고 하네요. 결국 아버지가 꺼림칙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아버지 성격이 워낙 원칙대로 하는 분이다 보니 엄청 신경이 쓰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기사님, 그 땡땡 아파트 205동 1002호 AS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땡땡 아파트 205동 1002호요? 아니요. 그 고객님이 고맙다고까지 했는걸요?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니요? 뭐가 잘못됐나요? 저기 기사님이 워낙 베테랑이시고 실력도 좋으셔서 다들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집에서 기사님 평점을 1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집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싶어서요. 네? 1점이요? 그럴 리가요.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걸요? 그럼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 고객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라며 아버지가 그 집에 전화를 걸어서 수리한 제품이 잘못됐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AS 기사한테 평점이 많이 중요하기도 했고 어딜 가나 친절하다는 소리만 듣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점 만점에 1점을 줬다는 것 자체가 쉬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그 집에서 아줌마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얼마 전에 에어컨을 수리했던 기사입니다. 혹시 수리한 제품이 잘못됐나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는데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아, 내가 그때 서비스 평점을 1점 줘서 회사에서 한 소리 들은 모양이구나.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죄송한데 고객님, 제가 혹시 고객님께 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당신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저기 아저씨, 그날 제가 10,000원짜리 준 거 기억이 나요? 네, 고객님께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말이에요. 아저씨가 어떻게 행동하나 실험해 본 건데 그걸 낼름 받아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받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도 고객한테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걸 받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날 제가 분명히 돌려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고객이 막무가내로 줘도 딱 거절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저씨는 좋다고 신나서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괘씸해서 내가 1점 준 건데 뭐 불만 있어요? 평점 주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거기다 분명히 아저씨가 잘못한 거고요. 정 억울하면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하던지요. 그 집 아줌마는 악마도 울고 갈 만큼 악독한 사람이었다는데요. 트집을 잡아서 얼마라도 보상금을 받아낼 작정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남의 밥줄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가서 거의 빌다시피 하고는 사죄의 의미로 10만 원을 주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그 아줌마한테 10만 원을 내밀자 마치 가르치듯 말을 했다네요. 아저씨, 서비스라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로 일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끝낸 거 고맙게 생각해요. 나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끝내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는 서비스 마인드 좀 가지고 일하세요. 암튼 아저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평점은 다시 10점으로 바꿔줄게요. 그니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날 그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주소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집이 여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에게 그 기가 막힌 짓을 한 사람은 여친 엄마였고요. 한동안 말을 하던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데도 넌 그 집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냐? 그런 개차반 부모 밑에서 자식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었겠어? 난 그날 그 여자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내리깔고 경멸하는 듯한 그 눈빛을 말이야. 와, 이제야 상황이 다 이해가 되네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번에는 엄마가 놀라서 묻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귀면서도 현지가 괜찮다고 하고는 말을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말을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 아니,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서 막 서운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딸이었구나. 거 봐라. 그놈의 집구석이 그런 집구석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맨날 들고 다니는 수첩에 그놈의 집구석 아파트명을 적어놓고 이를 갈았겠어. 그런 인간들한테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제게 수첩까지 보여주며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여친을 만나서 여친 엄마의 만행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는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여친이 오해라고 난리를 쳤는데요. 아니야. 아버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할 거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 집에서 전에부터 살았다며. 더 이상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 없어. 대현 씨, 진짜 우리 엄마 아니라니까. 여친이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대현아, 빨리 집에 좀 와봐야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때 그 아가씨가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 걔 엄마도 같이 와서 난리도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왜 찾아와?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그때쯤 뭔가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자존심 강하던 여친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급히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전 여친 엄마가 우리 아버지에게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1점 준 것뿐인데 일부러 찾아와서 10만 원을 주시니까 그냥 받았던 것뿐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다 신고하겠다고 난리친 거 기억 안 나요? 그동안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어서 전 그때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우린 그쪽 내랑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딸 밥도 잘 못 먹고 내내 누워만 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딸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애미 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두 모녀가 말다툼까지 하다가는 제게 다시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그냥 내쫓아버렸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전 여친 엄마가 제게 다시 전화를 해왔는데요. 대연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야. 현지 고모 집에 월세로 거저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지 고모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쪽에서 우리 보고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난리도 아니거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고모가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나가라고 하잖니. 그래서 우리 딸이랑 너가 결혼하면 우리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니들 결혼 파토나면 우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현지가 전세를 최대한 큰 집으로 구하자고 했던 게 빌부터 살려고 그랬던 거네요. 안 그럼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별 수 있겠니? 대신 우리가 손주들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그러려고 했지.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좀 다시 설득 좀 해봐. 사실 네 아버지랑 내가 이런 일로 엮이지 않았다면 니들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전 여친 엄마는 뻔뻔하게 그지없었는데요. 그 상황에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전 여친이 유난히도 신혼집에 집착을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느냐, 평수는 되도록이면 큰 평수로 하자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들어보니 그 집도 전 여친 고모네 집이었다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월세이지 거저 살다시피 해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커녕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쫓겨나게 된 것만 분해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언뜻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딘가 반지하 새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 여친이 말하기를 돈을 조금 모아놨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게 된 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